20원 선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요. 채권의 하루 결제 대금이 평균 25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10% 넘게 늘어난 건데요. 채권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걸까요? 특히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이익이 나기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또 23일에는 한국은행 금토일가 열리죠.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습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부터 투자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실제로 좀 채권 쪽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상반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주식이 좋다 보니 상반기에는 약간 자금들이 약간 정체되어 있다가 네. 특히나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주식이 좀 많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약간 해지 차원이라든지 또는 금리 좀 레벨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부터 한 7월 이후부터는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채권 투자 자금하고 주식 투자 자금하고 또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애초에 좀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이 속성이 반대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주식을 가긴 가지만은 사실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해지 개념으로 채권을 갖고 계시는 용도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그와 별개로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자금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정도의 자금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장기 확정 이런 투자가 필요한 입장이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새로운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10년 만 국채 금리가 한국이 한때 이 5월 달에 한 2.5 레벨까지 갔다가 한 2.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3% 근처 오다 보니까 이런 장기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판단해서 계속 편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인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장기 저성장 고령화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레벨이 지금보다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가 한 3% 근처에 왔다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채권 매수 기회로 활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채권 시장이 활황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네. 그 나라 경제가 조금 어두워져야 채권 쪽에서 이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국내 주식만큼 채권도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약간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너무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국내적 시각이고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은 전 세계 몇 안 되게 재정의 건전성이 굉장히 잘 유지되는 나라이죠. 예를 들면 GDP 대비 한 50% 수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들어갈 첫 번째 유동성이 많아야 되고요. 유동성이라는 게 시장 사이즈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절대 금리 레벨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 금리가 한 3% 정도 되고 이렇게 국가 밸런스도 좋으면서 한 3% 내외 그리고 유동성 있는 나라가 글로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보다 금리 높은 나라는 있겠지만 예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좋은 예지만은 금리 높거든요. 네. 그런데 프랑스 투자 못하죠.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성장률도 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기 이슈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런 여러 가지 매력적인 금리 레벨이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잠시 잊었지만은 WGBI 인덱스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내년 4월 달에 한국이 편입이 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에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진짜 목 놓아 기다리는 것처럼 그 WGBI 인덱스라는 거는 마치 MSCI 글로벌 선진국 지수의 채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내년 4월 달부터 편입이 되면은 뭐 원샷이 들어오지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70조 정도 순수 원화 표시 국고채를 그 인덱스에 편입을 해야 된다. 글로벌 기관 투자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 가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탄력에 대해서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슬로우다운하고 있는 거는 뭐 주시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큰 그림 나누면은 우리가 내수 시장은 2022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도소매 판매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게 주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수출로 그걸 메이크업을 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수출에 차지하는 GDP가 전 세계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37%거든요. 37%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외환 시장이 안 떨어지는 것도 그런 변수가 있을 텐데 미국과의 관세가 사실 꽤나 심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라는 게 타결되겠지만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그 관세에 대응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만큼은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인하를 가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입니다. 사람들은 중국을 별 고민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 관세의 가장 미국의 메인 타겟이 중국일 여지가 있는데 네. 중국은 이미 요번에 추가적 100% 관세 여부를 떠나서 현재 46%입니다. 현재 관세가 46%라서 실제 중국은 지난 8월 달에 이미 미국 수출이 30%가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수출이 급감한 거를 미국 이외 다른 시장에 메이크업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제품이 퀄리티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좀 인하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가격 점유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이 저가로 들어온다는 건 한국의 국내 부담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 인상을 못하는 거고 네. 소비자를 더 싸게 되고 그러면 좀 얘기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저희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에 더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디플레이션 쪽으로 간다는 거에 가장 좋은 투자는 사실은 채권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은 방향에서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채권 상대적인 수익률일 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채권 투자로 또 해지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또 방법도 배워보는 거고요. 그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국채 투자한 걸 보니까 오히려 만기가 긴 중장기채 위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그냥 채권 상식 좀 말씀드리면은 채권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봤을 때 좀 가격의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메커니즘이라 하면 보통 단기 채권은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에 좀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이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으면 단기 채권 금리는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바로 움직이는 반면에 중장기 채권은 물론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한국의 중장기 물가라든지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아까도 제가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데모그래피 체인지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행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 일시적 금리가 올라온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매크로 트렌드를 완전히 바꾼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싸진 상황. 네, 맞습니다. 그때가 또 투자가 기회가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장 그리고 또 저물가 국면으로도 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채찍에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내리면 바로 내려가고 올리면 바로 올라가고. 근데 저 끝에 있는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채찍의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또 결국에는 그 경기 따라서 가게 되고요.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 특히 이제 23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 네. 이번에는이 아니라 이번에 도네요. 네. 금리 동결을 이제 네. 전망하던데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이 답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이창용 총재는 하는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거의 동결은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BOK 한국은행에서의 가장 탑 프라이어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을 최근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채권 가격에는 이미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반영이 네.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채권 투자자라고 하면은 지금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계속 금리 동결을 하면은
어떠한 이후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요 직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특히나 중앙은행이 네. 부동산 시장과 싸워야 될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즉 디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거는 현재 관세 이슈라든지 내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거는 오히려 내년 어떤 시점에 현재보다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 뜻하지 않게 시장 예상한 것보다도 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에 처해질 개연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실기론 뭐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전국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미칠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통화 정책을 그렇죠.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2.5% 정도의 기준금리 수준이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이제 1%대 나타나기 시작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왜 제약적이라고도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 경기 상황하고 봤을 때 너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후자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국과 자꾸 금리를 이제 평가를, 그러니까 레벨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미국과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다른 나라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높고 여러 가지 고물가면 그만 거기에 부합대의 금리를 높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성장도 그보다는 훨더 둔하고 물가 레벨 따지면 당연히 금리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미국은 3%대 경제 성장이 나오니까 4%대 기준금리. 근데 우리나라는 0%대 성장하는데 2%대 중반의 기준금리. 그렇죠. 이런 상황. 그래서 뭐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금리라는 거는 현재의 물가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금리 레벨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좀 앞을 내다봐서 현재 이 추세대로면 경제가 더 둔화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내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한국은 아까 그 두 가지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선제적인 측면이나 또 현재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저희는 금리를 좀 더 내릴 룸이 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채권은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 기준금리에 민감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통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대부분 이제 채권 전문가에게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일단 조금 그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채권의 금리 구조, 이건 항상 저희가 만 대표님 모실 때마다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금리 흐름과 채권의 가격 수익률은 또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청취자님이 채권을 투자를 하세요. 채권을 투자를 하면 제가 요 방금 가격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채권은 주식이 아니에요. 즉 주식은 기본적으로 가격 흐름이 투자한 전체 수익이지만은 채권은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확정 수익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네, 발행할 때부터.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의 캐릭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했을 때, 만약 여러분 1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본 수익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자 수익. 뭐 연 3%, 연 5% 이자 수익이 첫 번째 수익원이고, 두 번째는 그 1년 사이에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 있을 텐데, 그 오르고 내리는, 방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르고 내리는 채권 가격의 메커니즘이 시중 금리와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채권을 샀는데 산 이후에 시중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평가 손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국채를 샀는데 이후에 한 6개월 지나서 시중 금리가 꽤 많이 내렸더라.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평가 이익이 많이 났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강세이냐. 기존에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었다. 근데 현재 4%, 3%, 2%로 낮아진다. 그러면 과거에 5% 받을 수 있는 저 채권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회사채 시장을 보면요. 네. 회사채 발행 규모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3분기까지만 해도 회사채 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른바 기회는 찬스다. 지금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좀 땡기자. 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겠죠.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보통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대출도 하지만은 뭐 대출에 비슷한 형태인 이제 회사채가 대출이죠. 사실 네. 대출인데 반드시 이제 회사채를 쓰게 돼 있죠.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쓰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보통 채권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 사람들은 적어도 뭐 1년 단위에 발행하진 않았을 거고 적어도 한 3, 4년 했을 텐데 지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절대 금리가 좀 높았죠. 절대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금리가 한 4, 5%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한국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그럼 네. 예를 들면 지금은 3%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고금리 채권에 대해서 차원 발행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차원 발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면이 있을 거고요. 마치 아까 대출 갈아타기처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어쨌건 간에 이제 그만큼 또 신규 투자 재원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쨌건 간에 새로운 행정부가 오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투자 시장에 온기가 도니까 그러면 채권을 뭐 이론적으로 소화하기가 좀 쉬워지죠. 네. 그러면 절대 금리 좀 낮아진 상황에서 소화하기 좋을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자금을 많이 땡겨놔야죠. 미리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채 시장은 주식시장과 온도가 같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만약에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업의 채권도 쉽게 소화되는 반면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신규 채권 발행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믿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반토막 났어.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같은 이자율 준다 그러면 그 채권 안 사려고 하시겠죠. 그런 또 비슷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국채 이야기도 했고 회사채 이야기도 했고 또 왜 지방채라든지 또 왜 금융채도 또 뭐 산업은행처럼 또 우량한 기관들이 발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류의 채권 투자가 가장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는 호흡이 좀 다릅니다. 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 뭐 일주일만 하다 큰 수익 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호흡이 짧은데 채권 투자는 적어도 1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앞으로의 어떤 거시경제 전망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관세 이슈라든지 내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행정부가 주식시장 부양하는 정책을 사실 때문에 주식시장 꽤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식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주식이 밸류업을 하려고 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고 EPS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일 거고. 근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사실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대외적 여건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은 금리 인하기 특히나 금리 인하기고 큰 그림에서는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큰 그림에서는 금리 인하기거든요. 그러면 일본적으로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을 때 수익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보통 통상으로 금리가 인하기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한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한다는 거는 한 1년을 본다고 하면 회사채의 리스크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회사채보다는 국채를 더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추천을 드린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채권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하셔도 되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중간에 적절한 가격이 되면 매도를 해서 차익을 우리가 겨냥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 차익이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반면 국채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정확하게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 매매 차익을 누리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회사채보다 국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국채 입장에서의 매매 차익의 비과세를 누리기에 좋은 국면이고 반면 회사채는 혹여나
우리가 경제를 실기를 하게 되면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리스크라는 건 첫 번째는 부도 리스크고 두 번째는 부도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에 부도가 안 나더라도 가격을 오히려 손실을 봐야 될 가능성도 커진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국채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기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박영우님이 예금이냐 채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예금과 채권 엄연히 다르죠.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는 뭐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물론 있는 거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7079님이나 7095 쓰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이야기처럼 채권은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주식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네.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라고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보통 채권을 보면은 아까 지금 방금 이제 그 문자 주신 분 얘기하면은 네. 저는 뭐 단언컨대 예금보다는 채권이 좋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 투자자들은 너무나 가격 차익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 상품 속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원래 원론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금의 속성을 가지면서 알파로 차이를 가능하다 말씀 여쭙고요. 예. 자, 방금 질문 주신 거 말씀 여쭈면은 우리가 보통 채권을 고르실 때는 세 가지 꼭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 직원이 증권사 직원이 채권을 권하면은 첫 번째, 지금 나한테 권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돼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용 등급.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부터 해서 B, C, D까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나 원론적 얘기지만은 그러면 이 채권의 부도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원론적 얘기지만 좀 더 제가 신용 등급을 얘기한다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건 뭐냐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채권은 경제가 나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이란 캐릭터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현재 권하는 채권의 등급이 낮다는 건 이거는 경제 나빠지면 주식처럼 깨지는구나.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속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채권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혹여나 여러분이 채권 ETF나 채권 펀드를 보실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채권 펀드, ETF나 펀드의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 주식으로 따지면은 우량주에 투자하느냐, 블루칩에 투자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좀 불확실하지만 신성장 쪽에 투자하느냐 이런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만기 수익률을 좀 확인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만기 수익은 만약 여러분이 만기 수익이라는 거를 금융기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통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 이자가 몇 프로예요. 네. 이자가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이자라고 하는데 표면 이자가 3%라는 건 연 3% 이자를 따박따박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는 표면 이자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채권은 예를 들면 100원짜리인데 70원에 발행한 채권도 있고 또 어떤 채권은 액면이 100원짜리인데 120원에 발행한 채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이 모든 채권들을 우리가 할인 발행이나 프리미엄 발행 모두 다 만기가 되면 다 100원으로 수렴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런 그 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수익률 즉 시장이 만약 시중금리가 1년 동안에 만기 수익의 개념은 시중금리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움직인다. 시장이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채권에서 연간 득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가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가능한 좀 확인해 달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채권의 만기입니다. 즉 이 채권이 1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30년짜리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론 채권 만기를 확인하라는 거는 마치 예금의 만기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채권 만기를 확인하라는 거는 그보다 더 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그 연금 펀드에 채권 펀드가 있을 거예요. 채권 네, 펀드나 네. 채권 ETF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만기를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만기란 개념은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투자해 놨는데 만기가 짧다는 거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채권이라는 의미고 반면에 만기가 길다 이거는 시중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위아래로 가겠구나.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될 거라고 하면은 가능한 채권의 만기가 긴 채권을 걸로. 하는 걸 좋을 거고 또 달리 변동성이 이제 그 장기 그렇죠. 채일수록 훨씬 더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채권 투자를 하는데 좀 전에 질문 주신 분처럼 나는 예금처럼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하고 단기 채권. 그렇죠. 반면에 나는 그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는 건 좀 긴 채권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채권일수록 불확실성이 짧은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 30일물이다 그러면 30일 안에 그 회사가 망할 확률, 뭐 예를 들어서 5년물이다 그러면 5년 뒤에 그 회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차이가 또 가격에도 묻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채권 ETF나 채권 펀드에 한 1년짜리 혹시 기준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45입니다. 45도. 수익률이 45도 일자로 갑니다.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단기물은요? 예, 단기물. 단기물. 예. 그렇죠. 1348님이 채권은 어디서 구매하는 건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당연히 이제 증권사 창구에서도 그렇죠. 거래 가능하시고 요즘에는 MTS라고 하는 모바일로 요즘에 맞습니다. 주식 거래 하시는 거에도 채권 종류별로 뭐 시세나 채권의 구조가 다 잘 나오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충분히 정보 찾아볼 수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그 채널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예. 그리고 채권을 이때는 팔아야 한다. 채권을 사야 할 때가 아니라 팔아야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채권을 팔아야 할 때. 네. 예. 물론 이제 만기 전략은 만기가 오면 이제 발행한 쪽에서 상환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채권이라 하면은 채권은 사실은 이제 채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셔야 돼요. 네. 뭐냐면 국채와 회사채로 나누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국채와 회사채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기업인 거고 국채는 안전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고 회사채는 우리 가능한 회피하셔야 되고 반면에 경제가 턴 어라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국채에서는 왜냐하면 경제가 턴 어라운드를 하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채는 피하셔야 되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채권 안에 위험 자산인 회사채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회사채 이론적으로 회사채 가격은 그 회사의 부도 확률을 반영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량해질수록 그 회사는 낮은 이자만 줘도 시장에서 돈을 구할 수 있으니 이자율이 낮아진다라는 건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고 국가적으로는 신용이 튼튼해지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뜻. 그쵸.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국채랑 회사채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 예.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좀 더 그냥 심플하게 답을 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시점에는 국채 기준으로 그때 파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팁을 주자면은 금리 인하가 완료됐을 때는 조금 늦으세요. 왜냐하면은 선반영. 예, 정책 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이인데 우리가 투자한 건 시중 금리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은 자, 금리 인하 하다가 요번 하면 라스트일 것 같다라면 그 정도에서 채권을 던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금리를 말하는 거고 네. 그걸 또 선반영하면서 채권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게 또 반영이 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해서 아니 왜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거야. 분명히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기준금리 내렸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그러면 또 그 다음번을 반영하면서 시중금리는 오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참 선반영이라는 게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긴장하십시오.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만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만기라고 하는 거는 뭐 3년물이다 그러면 그 발행한 날 3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주는 걸 말하는데 듀레이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듀레이션은 뭐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 그냥 사실은 이게 듀레이션과 채권의 만기는 거의 흡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사전적으로 뭐 기간 이런 뜻.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도 길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듀레이션이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한 자금을
대한 회수가 있죠. 예를 들면 회수라는 게 나중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년짜리 채권이면 10년 뒤에 만기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결론적으로 듀레이션의 개념은 가중평균 자금 회수 기간. 더 어려운데요. 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은 이 개념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요건 딱 이겁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면은 듀레이션의 개념은 시중 금리 움직임에 따른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의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예를 들면 듀레이션 1년이다. 듀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듀레이션 1년이라는 의미는 시중 금리가 만약에 1%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도 1%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달리 할까요? 만약 듀레이션이 10년이라고 하면은 시중 금리가 1% 만에 내린다라고 하면 1% 금리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 10년이야. 그럼 가격이 곱하기 10입니다. 절대 수익 10%가 가격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민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잔존 기간이 길수록 변동성도 크다. 예. 근데 그 듀레이션을 계산을 할 때는 남아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률까지도 같이 또 감안을 해야 해서 이거 채권 펀드 매니저분들은 듀레이션 계산 바로바로 됩니까? 걔는 되죠. 그 보통 근데 엑셀 쓰고 이거 하는 엄청 거고. 어렵던데. 근데 우리가 그걸 청취자분들이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채권 연금할 때 채권 펀드나 채권 ETF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상품 설명서에 듀레이션 값이 있습니다. 그럼 그 듀레이션 값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미 계산돼서 다 표기해 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A란 채권 펀드를 갖고 있는데 미국 채권 펀드인데 듀레이션이 5년이야. 듀레이션 5년 그러면 이건 미국 금리가 1%씩 움직일 때 이 채권 가격은 절대 수익 5%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만약 오늘 시중 금리가 1년 동안 50bp가 내렸어요. 0.5가 내리면은 듀레이션 5년 갖고 있으면 가격이 1년 동안에 0.5 곱하기 5, 2.5% 가격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듀레이션은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025님이 아우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아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주식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절대 쉬운 투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근데 요즘에는 그 투자의 방식 툴들이 되게 네. 많아지잖아요. 네. 채권 펀드도 많고 특히 채권형 ETF도 되게 많아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개별 채권 혹은 채권 ETF 장단점을 좀 따져주세요. 개별 채권은 일단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개별 채권은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우호적 즉 금리가 내려서 중간에 팔고자 했을 때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중도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년짜리 3%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3% 이자를 따박따박 받다가 한 1년 지나 보니까 신용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팔면은 그 매각 차익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다.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 버려요. 그럼 계속 평가 손이 날 거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개별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채권들 우리가 뭐 좀 시중 표현이지만 그냥 존버 버티시면 계속 3% 이자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존중하면서 버틴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기까지 가면은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는 거 관계없이 예금처럼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그 기간 안에 그 발행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 관리가 굉장히 개별 채권은 좋다. 다시 정리하면 개별 채권은 절세 그리고 혹여나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시장 상황에 가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가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반면 단점은 이게 매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매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장외 채권이라 하는데 증권사에서 사는 건데 수수료요. 예, 근데 한국 국채는 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MTS에 가면은 장내 주식 매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장내에서 거래를 하시면은 비용 많이 세이브가 가능한데 어쨌건 간에 뭐 일반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장외 채권이니까 비용이 좀 든다는 있고요. 반면에
채권 ETF는 방금 개별 채권의 장단점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일단은 약점은 만약 중간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ETF도 어쩔 수 없이 펀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일 때는 아까 매매 차익이 전액 비과세인 반면에 채권 ETF와 펀드는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소득세 다 포함이 되고 반면에 미국에 있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아무튼 어쨌건 간에 개별 채권보다는 매매 차익 과세가 된다는 게 핸디캡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또 하나 핸디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ETF와 펀드는 이론적으로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계속 손실을 볼 거잖아요. 끝없이. 그렇죠. 근데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완전히 끝낼 수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끝내요. 이론적으로. ETF라는 게 일종의 펀드고 바구니에 여러 채권을 담아 놓는 거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ETF는 쭉 가는 거죠. 그렇죠. 채권 펀드와 채권 ETF는 즉 우리가 아까 제가 듀레이션에 말씀드렸는데 그 듀레이션 민감도를 항상 1년에 2년 지나도록 이렇게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ETF 안에서 그 채권들도 담고 그게 ETF라는 그 기준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또 조절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만기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인데 반면에 장점 말씀드린 대로 소액으로 그리고 비용도 매매 비용 다 저렴한 거 그리고 신속 매매 이런 게 장점이겠죠. 네. 또 이게 채권을 배워둬야 하는 게 그 퇴직연금, 뭐 DC형도 그렇고 네, 맞아요. IRP 내에서도 30%는 안전자산을 담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노후자금이다 보니까 이걸 네.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30%는 채권형으로 담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채권을 매입할 때인가 매도할 때인가 미국과 한국 채권을 좀 나눠서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둘 다 매입할 때입니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매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그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는 우리 잠시 홀드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다 금리 인하 국면에 있던 거는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난 수년 동안의 금리 상대적으로 고금리 국면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부담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 앞으로 최근에 어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판단했으시면은 국채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는 글쎄요 큰 그림은 아직 그대로 좀 계속 좀 둔화 국면에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국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국채는 중장기로 홀드를 투자를 말씀드리고 미국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의 고금리 정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모대출채권 이슈라든지 모기금리 이슈라든지 주식의 고평가 밸류에이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 투자자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매크로에 좀 최근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짧게 한국은 중장기적 길게 채권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모든 투자는 이제 본인 판단에 네. 하셔야 된다는 거. 조재희님 채권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과정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당장 투자보다는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는 게 또 채권도 재미있습니다. GB 투자자문의 마기영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